어우, 날씨가 이제 완전히 봄입니다. 날씨 좋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저 앞에 있는 사육신 공원이라도 가서 야외 수업이라도 한번 할 가능성은 없는데, 자, 그 정치 3, 4월 달에는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강의 진행되고, 뭐 그냥 윤리 끝난 다음에 이거부터 하는 게 뭐 순서적으로 맞긴 맞는데, 그래도 뭐 그냥 제일 뒤로 밀어놓고 그 양이 많은 순으로 합시다. 양이 많은 순으로 정치, 사회, 사상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음에 통일교육론하고 응용윤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윤리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나가야 될 그 응용윤리 정치, 사회, 사상부터 나갈 텐데, 제가 오늘 나눠드렸던 보충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그 2페이지에 정치, 사회, 사상 출제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원래 예전에 그 뭐 이렇게 이런 명칭으로 통하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예전 시험 제도 있잖아요. 1차 객관식, 2차 논술 시험 있을 때 그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직전에 그 뭐 윤리교육과 선생님들이겠죠. 분들이 모여서 출제 범위를 확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윤리 파트나 아니면 교과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정하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지정해 주면서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치, 사회, 사상 파트는 굉장히 이렇게 명칭 자체가 좀 추상적이에요. 뭐 민주주의 뭐 이런 방식으로, 뭐 안보론 뭐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뭘 공부하라는 건지, 무엇을 공부하라는 건지 좀 알기가 모호해요. 모호한데, 원래 지금은 전부 명칭이 윤리교육학과입니까? 사범대 윤리교육학과 이렇게 돼 있나요? 윤리교육학과죠. 윤리교육학과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닌가요? 윤리교육과입니까? 학과가 아니고? 과하고 학과하고 뭐가 다르죠? 학이 아닙니까? 윤리교육은? 학이 아닌가요? 자, 하여튼 뭐 윤리교육과인지 윤리교육학과인지 제 뭐 하여튼 윤리교육과라 칩시다. 이거 그런데 예전에 제일 처음 생길 때는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국민윤리 굉장히 좀 웃긴 말인데 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에서 여기 초기 아마 국민윤리과의 선생님들, 그 교수진 상당수가 정치학 전공자들, 지금도 아마 정치학 전공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 정치학 전공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 그 정치사회사상 파트의 기출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의 전공도 당연히 윤리학 전공자가 아니고 정치학 전공자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은 게 아니라 거의 뭐 100%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정치학과에 가시면 그 1학년 때 아마 여러분도 아마 윤리교육학과라면 뭐 철학과도 뭐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철학과 1학년 때 제일 먼저 뭐 지금은 학부죠. 학부됐다가 올라가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학부라는 건 없었고 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과로 들어가면 1학년 때 제일 먼저 가면 그 전공 필수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과 전공 필수가 있으면 먼저 철학 입문 이런 형태로 배우고,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철학사를 배웁니다. 철학사를 저희는 1학년에서 2학년까지 그 전공 과목은 전부 철학사로 깔려요. 그 커리큘럼이 철학사를 고대 철학사, 뭐 근대 철학사, 현대 철학사 이런 식으로 철학사로 깔립니다. 그거는 거의 대부분 대학 커리큘럼 과정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학과를 가면 지금 뭐 학부로 되어 있겠지만 1학년 때 배우는 거 아마도 지금도 정치학사를 배울 겁니다. 정치학사를 배우고, 그 정치학사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들이 있어요. 정치학자들이 있거든요. 그걸 배웁니다. 그걸 쭉 배우고요. 그 안에 뭐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뭐 쭉쭉쭉쭉 있습니다. 쭉쭉쭉쭉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그래서 보통 정치학과에서 배우는 정치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의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텍스트들이 있어요. 유명한 텍스트들이 있는데 한 3, 4권짜리 아주 이만큼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정치학자, 정치 철학자들이 거의 한 100명 뭐 가까이 될 정도로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치학과 이야기예요. 이야기고 우리한테는 그 학자들 중에 이거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그 뭐 정치적 이념이라 그럴까요? 그 이념의 형성과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학자들이 있고요. 학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학자들과 관련해서는요.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 공청회 자료에 명시적으로 그 학자들 이름을 이렇게 딱 지정해 주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 요 정도 학자들의 이론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스토아 뭐 이 정도는 그냥 빼도 상관없는데 그냥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아퀴나스까지는요. 자, 마키아벨리, 보댕, 토마스 홉스, 로크, 몽테스큐에, 장작 루소, 칸트, 알렉스 토크빌, 밀, 슈페트, 롤즈, 스미스, 케인즈, 하이에크, 뭐 케인즈나 하이에크나 뭐 그 케인즈, 하이에크, 그다음에 그 노직, 공동체주의, 하버마스, 포퍼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요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준 학자들 있죠. 학자들 지금 제가 그 제시해 드렸던 학자들 있잖아요. 그 학자들은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되어 있던 문제들을 보면 이 학자들을 넘어선 학자들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그 출제자가 정치학과 출제자 아마 정치학 전공자들일 텐데 정치학 전공자들의 그 사고 범주 내에서 이 학자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넘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하여튼 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학자들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 뭐 먼저 1차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학자들은 그냥 보시고, 근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학자들은 필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 점 보시고 옆에 그 출제 연도하고 출제 그 영역을 좀 간단하게 표기해 놓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요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되어 있을 텐데 뭐 민주주의, 공화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뭐 무정부주의, 민족주의 있는데 뭐 무정부주의 이런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데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민주주의고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를 따로 표시하자는 이유는 민주주의든 자유주의든 공화주의든 그 일반적 특징을 이끌어낼 수는 있으나 학자들의 그러니까 요 민주주의 발전, 그 자유주의 발전, 공화주의 발전에 기여했던 학자들의 이론과 분리해서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자유주의에서도 분파가 여러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이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 끼게봐야 인민주권밖에 없습니다. 끼게봐야 인민주권 정도밖에 없어요. 학자들마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자유주의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따로 떨어낼 수는 없는데 그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그 현대민주주의 유형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이고 뭐 공화주의도 있고 자유주의도 있고 합니다. 자,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좀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에 근래 들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 2차 논술 문제 시험에서 그 1차 객관식, 2차 논술 요 시험 기간 한 5년 정도 치렀죠. 그 기간에서 그 논술 문제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분 그 굉장히 두꺼운 책 2권이 있습니다. 그죠? 국가와 권위하고 민주주의와 권위라는 2권의 책이 있는데 2권의 책이 있고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하고 계신데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에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분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은퇴하셨나요? 연령이 은퇴하신 나이죠? 은퇴하신 것 같은데 강단에서는. 자,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분명히 박효종 선생이 자기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이 책을 읽을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효종 선생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책을 읽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출제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출제되지도 않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대신에 이 책에 상당히 좋은 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박효종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창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내용이 아니고 요 소위 소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 권력에 복종해야 될 의무 내지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의무. 달리 이야기하면 정치 권력의 복종 이 정치 권력 행사의 정당성 근거. 달리 이야기하면 정치 권력에 복종해야 될 의무의 정당성. 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자세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검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한 그 기출 문제 있잖아요. 실제는 전부 요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 굉장히 객관적 시각으로 그 이론을 제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박효종 선생의 내용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권 책에. 다른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내용은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요 텍스트의 요 주제를 다룰 텐데, 요 내용은 제가 이미 그 촬영해 둔 게 있습니다. 촬영해 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요 강의실 내에서 다루지 않고 그 촬영한 부분을 보십시오. 촬영한 부분을 보시고 그거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 범위에서 아마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거고요. 강의 자료는 뭐 제 윤리학 할 때도 그랬는데 제가 아마 보충 자료로 매주 뭐 보충 자료라는 거 하고, 보충 자료 안에는 그 학습 포인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강의 들으시고 복습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냥 제시해 준 거니까요. 그 기입형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문제인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텍스트에 의존하지 않고 쓸 수가 있으면은 충분히 공부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적어도 제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뭐 기출 문제는 그 시험제도 바뀐 이후에 기출 문제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있는데 그 학자들 물론 그 학자가 사용한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유의미한 개념들만 뽑아서 정리를 좀 해봤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시험은 이게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은 눈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써야 됩니다. 근데 써야 되고 쓰는데 신속하게 써야 됩니다. 시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정해지기 때문에 뭐 시험을 한 2, 3일씩 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써야 돼요. 신속하게 쓰려면 방법이 없어요. 암기고, 암기할 때 그 무작정 암기하면 안 됩니다. 개념을 중심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 소위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키워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핵심 개념입니다. 그 학자가 사용한 주요 개념과 그 개념의 의미거든요. 그 중심으로 암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암기해 두지 않으면 이건 시험입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머릿속에 아는 것 같다라는 느낌 가지고는 시험을 못 칩니다. 못 치기 때문에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즉시 그걸 손으로 아웃풋할 수 있게 그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암기는 이해를 동반해야 됩니다. 이해를 동반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냐면 문제를 못 읽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칸트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출제자가 뭘 묻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암기를 하면 그러니까 암기된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리면 이거를 종합해서 글로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서술형이나 논술형 문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몰라요. 그런 다음에 또 그렇게 된 문제면 제시문을 못 읽어요. 여러분들 모든 텍스트를 다 읽고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이론가들 지금 공부하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요 이론들에 대한 좀 심화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읽지 않은 텍스트가 나와도 어느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어져 있는 제시문을 보면 이거는 지금 이 학자의 어떤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텍스트라는 걸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해 없이 암기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텍스트를 주잖아요. 그럼 암기 범위 이상을 넘어간 것처럼 보이면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문제도 이해가 안 되고 텍스트가 어떤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텍스트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에 근거한 암기,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시험 준비할 때. 자, 그래서 개념, 특히나 주요 개념들은 잘 이해하시고 암기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리학 할 때는 안 드렸는데 마인드맵입니까? 이런 걸 마인드맵이라 그러나요? 이걸 한번 만들어 중요한 사람들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머리에 오래 좀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선이 왜 이렇게 흐리네요? 이제 굵게, 다음에는 선을 좀 굵게 만들어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별건 없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제 더 긴 잔소리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 정치 사회 사상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면 윤리학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파트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윤리학이 제일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면 저한테 제일 어려운 건 교과론이에요. 저한테 제일 어려운 건 교과론인데, 교과론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다기보다는 재미가 없어요. 저는 애들 싫어해요. 애들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교사가 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자격도 없고, 일단은 제가 교직이수 그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애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사의 자격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애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 자리가 아이러니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교사가 되려 하고 저는 교사가 되는 걸 싫어하고 아이러니한 자리인데, 어쨌든 이건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사람이 흥미가 이렇게 많이 가지 않으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근데 내용 그 자체로 보면 윤리학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정치 사회 사상은 윤리학에 비하면 이론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교과론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흥미가 별로 없는 건데. 흥미가 없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윤리학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다. 아니면 학부 과정이 좀 이렇게 지쳤다든지 그런 안건이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영역이 아니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론들이. 이건 특히나 훨씬 더 실천적이죠. 실천적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봐서도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단순히 훌륭한 개인이 아니고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당연히 도덕교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한테는 흥미를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요 파트의 이론들의 흥미를 좀 갖게 되시면 굉장히 좀 즐거우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실천가로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학생들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결책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흥미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일단 윤리학 파트보다 범위가 작고 다음에 이론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동일한 비중으로 나오잖아요. 윤리학 파트와 동일한 비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비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수를 얻는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나올 텐데 점수를 얻는 측면에서 봐서도 좀 훨씬 더 유용한 영역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정리를 잘 하시면 정치학 파트 문제 정치 사회 사상 관련되어 있는 파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역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역의 공부를 하는데 좀 동기부여가 될까 싶어서 아마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인데 루소의 사회계약론 일부 1장 출발하기 전에 루소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출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사회계약론 책을 쓰고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쓰는 것을 보고 내가 군왕이나 입법자가 아닌가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군왕도 될 수 없고 입법자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들이 되실 분인데, 자,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또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논한다고 답할 것이다. 나는 군왕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치에 대해 논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만약 내가 군왕이나 입법자라면 나는 실천으로 해야 할 일을 말로 떠버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말로 떠버려야 되죠. 선생님이 되니까. 자, 실행하거나 아니면 침묵을 지킬 것이다. 나의 발언이, 여러분은 이제 학교에 가시면 물론 여러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다음에 대입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가서 정치 사회사상 파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될 텐데, 나의 발언이 국가의 공적인 일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미약하다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별 의미가 있을까 해도 자유국가의 시민으로 태어났고 또 주권자의 한 사람인 나로서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공적인 일을 소상히 알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더욱이 나는 여러 국가의 정부 조직을 고찰할 때마다 항상 내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정부를 사랑하게 하는 새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어 마냥 기쁠 뿐이다. 라는 게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민주국가에 살고 있고 투표권을 가지고 주권자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논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여러분의 의무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학생들이 여러분한테 배워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공적인 일에 참여해서 공공선에 이바지하고 참여하고 논의하고 공공선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루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노예로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노예 상태에 빠질 뿐인데 더 비극적인 건 이 노예 상태를 사랑하는 게 더 비극적입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여러분 노예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사람을 노예 상태로 빠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노예 상태를 사랑한다는 데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노예 상태를 사랑하기. 그러니까 비열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 노예 상태에 빠진다거나 다음에 그 노예 상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그것에 대한 참여를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건 단순히 그 개인이 노예 상태로 빠진다는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자체가 나중에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동체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이 되시면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삶, 소위 개인적으로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인가가 윤리학의 어떤 가장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인가가 본질적인 문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한 삶이 어떤 삶인가가 윤리학에서는 가장 그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 선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와 선한 시민이란 어떤 시민인가의 문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포리스적 존재이고 사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그냥 지겹고 하기 싫은 영역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유국가의 시민이요 주권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무를 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그 책무를 자각하고 책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영역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간중간에 또 드릴 말씀 있으면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정치, 사회, 사상 파트인데요. 먼저 학자들 중심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사상가들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플라톤입니다. 올해 서양 윤리학 파트에서 출제했는지 정치 사상 파트에 출제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플라톤의 정치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플라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플라톤의 정치 사상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플라톤의 정신이 거의 집대성되어 있는 국가편에서의 플라톤의 정치적 입장과, 다음에 말년에 들어갑니다. 말년에 들어가서 말년의 그 저작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정치 사상적으로 의미 있는 저작은 정치학 편하고 정치가 편하고 법률 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후기 저작인데요. 플라톤 후기 저작인데, 이 플라톤 후기 저작이 나왔던 그 시점, 요 저작이 쓰여지기 전에 시라쿠스에 가가지고 완전히 아주 쓰라린 패배의 맛을 봅니다. 플라톤이 시라쿠스의 참주가 플라톤을 초빙을 해요. 플라톤의 국가를 보고 시라쿠스가 이태리 반도가 있으면 이쯤 이렇게 붙어 있는 섬인데, 나중에 여기서 섬인데, 플라톤의 글을 보고 플라톤의 이상 정치를 우리 여기서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플라톤을 초빙하는데, 귀족들의 음모 이런 거에 완전히 처절하게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다시 아테네로 귀향해서 쓰여졌던 게 정치과 법률편입니다. 법률편이라서 많이 논조가 누그러져 있습니다. 누그러져 있는데, 원래는 요 두 가지에서 플라톤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플라톤이 생각했던 정신의 원형은 이 국가편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고, 이쪽은 현실적 상황이 고려되면서 쓰여지는 글이에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와 여기에서의 플라톤의 정치 사상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성은 여기가 훨씬 높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플라톤의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제목이 국가편이라는 대화편, 플라톤의 대화편에 이상국가론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국가론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국가편에 나와 있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주제가 국가편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은 단순합니다. 이 플라톤이 이 안에서 정치 사상적인 논의를 할 때 플라톤이 가졌던 목적이 뭐냐면 이상국가의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적 국가의 모델. 자, 플라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에 형상이 있고, 형상이 모델입니다. 모델이고, 이 현상세계에 있는 개별자들은 이 형상을 모델로 한 본뜬 것, 이게 본이라면 여기는 본뜬 것입니다. 그렇죠? 본뜬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최선의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현상세계에 있는 여러 것들이 자기 나름의 최상의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이 형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100% 실현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완전하지만 여기는 물질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나 통치도 이것이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것의 이상적인 모델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본으로 해서 모델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질 때 그 정치는 가장 올바른 형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플라톤의 생각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국가편에서 플라톤이 먼저 제시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보다는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 그 본이 돼야 될 것, 그렇죠? 소위 정치의 이데아 내지는 국가의 이데아. 어떤 국가가 최선의 국가냐? 그러려면 최선의 국가와 관련된 모델에 대한 먼저 인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제시해 주는 게 국가편에서의 플라톤의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걸 실현하기 위해 이제 플라톤이 그 국가편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 나갑니다. 논의를 시작해 나가면서 제일 먼저 주제를 던지는 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느냐. 소위 그 플라톤의 국가론과 관련되어 있는데 국가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느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국가 형성의 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성의 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정치 사상사를 보시면 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대한 입장이 상이한 입장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 계약론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는 계약의 산물이다라고 보고요. 정복론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통한 정복. 그 대표적인 게 니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국가는 이렇게 힘센 놈이 약한 부족을 이렇게 정복해서 만들어진 거 뭐 정복론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국가의 기원은 자연적 과정으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연적 과정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국가의 형성 기원에 대한 입장들이 있는데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도 이 국가 형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국가편에 나오는데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가 형성의 아주 근원적 기원은 개인의 자연적 성향입니다. 자, 개인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살고 있으면 개인들의 가장 그 기본적인 관심사는 생존 아닙니까? 생존인데 홀로 떨어져 있으면 이 생존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어서 1차적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회는 개인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모이게 되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자각하에 모입니다. 그래서 최초 사회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 생존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의 가장 긴급한 필요는 의식주겠죠.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형성해요. 사회 내지 아직까지 그 플라톤 고대에는 사회하고 국가에 대한 이분법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일단 아테네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그죠? 자, 국가에 이렇게 모여요. 이렇게 모이는데 그래서 최초의 사회 국가를 최소 필요의 국가 뭐 이렇게 아주 작은 국가예요. 이렇게 모이게 되면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이게 되면 조직이 생기고 체계가 생기잖아요. 체계가 생기는데 그 체계가 그러니까 소위 국가 체계가 생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이렇게 모인 이유가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모이게 되면 당장 잘하는 것에 따라 직업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잘하는 것에 따라 누구는 집을 잘 만들게 되고 누구는 그 농사를 잘 짓고 누구는 옷을 잘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옷 만드는 재주는 없는데 집을 잘 만들고 저쪽은 집을 잘 만드는 재주는 없는데 옷을 잘 만들고 저쪽은 농사를 잘 짓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노동 분화가 생깁니다. 노동 분화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분화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때 노동 분화나 직업 분화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는 겁니까? 자연적 성향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농사 잘 짓는 사람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자, 이 자연적 성향의 기초에서 노동 분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분화된 사람들끼리의 이제 상호 서비스 교환 체계가 사회예요. 내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 저 사람한테 주면서 그 사람의 생각은 나한테 받고 그렇죠? 그래서 요 체계가 잘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자기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어울리는 직업을 가지고 그 일 활동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그래서 서비스 체계 교란 없이 이렇게 서비스가 주고받을 때 이때 이 사회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존을 위해 모였잖아요. 그죠? 모였으니까 그걸 보장해주면 가장 좋은 사회잖아요. 그러려면 각자가 자기 자연적 성향에 맞는 일을 하고 그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생산된 걸 잘 이렇게 교환하고 이러면 가장 그러니까 목적과 관련해서 생존이나 목적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최소 필요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 아니에요. 이성적인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식주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의식주 문제 해결되면은 이제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다음 그 이외에 뭐 어떤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음악도 하고 싶고 뭐 예를 들어 귤을 먹다가 한라봉을 먹으면 그 후로 귤을 못 먹듯이 귤만 먹다가 한라봉도 먹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욕구가 팽창을 합니다. 욕구가 팽창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 최초 필요 국가는 아주 최소 한도의 국가는 욕구가 의식주가 아주 단순했는데 모여 살다 보니까 욕구가 이렇게 문화적인 욕구도 생기고 이렇게 생겨납니다. 생겨나니까 그걸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충족시키다 보면 더 많은 직업들이 생길 것이고 더 노동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미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음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귤만 먹다가 한라봉도 먹고 싶어 귤도 키우고 한라봉 키우려면 어떻게 땅도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땅도 더 넓혀야 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원래 작은 최소한도 국가, 최소 필요의 국가가 이제 팽창을 합니다. 영토가 더 필요해지고 사람이 더 필요해지니까 팽창을 하거든요. 자, 팽창을 해요. 이제 팽창을 합니다. 자, 이런 나라를 국가편에서 뭐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호사스러운 나라라고 부릅니다. 플라톤이.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생존인데 여기는 와가지고 이제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나라 호사스러운 생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와 관련해서 직업도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관련되어 있는 직업도. 또 하나, 폴리스가 국가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옆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팽창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인구도 늘어나고 직업도 늘어나고 다음에 국방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고 인구가 늘고 국방 문제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직업군 중에 뭐 쉽게 이야기해서 직업군 중에 국방 담당하는 직업군하고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고 직업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별의별 인간들이 다 모이잖아요. 얘네들 사이에 그러니까 국방과 얘네들 사이에 질서를 잡아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소위 통치의 문제가 나타나요. 통치의 문제가 나타나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뭐 굉장히 인구도 작고 소위 소국 과민이에요. 노자가 생각하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는데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사회 내 질서를 잡아야 되고 다음에 다른 나라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국가를 방해하고 내정을 안정시키는 문제. 이걸 요게 이제 요런 직업군이 이제 요청이 돼요. 이게 없으면 질서도 안 잡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는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사회 공유한 체계예요. 그게 원활하게 작동돼야 그 사회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좋은 상태에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사람들 사이의 질서, 조화 이런 걸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기제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통치를 통해 정치를 통해 실현되는데 요걸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요구가 돼요. 그러면 자 아까 직업 분화에서 노동 분화에서 무엇을 따라 분화된 자연적 성향에 따라 분화되었죠. 그러면 요 일에 가장 걸맞는 자연적 성향을 갖춘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얘가 이 일을 담당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나라였다가 최소 필요의 나라였다가 호사스러운 나라가 되면서 통치와 국방의 문제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 통치와 국방을 담당할 사람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국가는 이런 방식으로 형성이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이걸 누가 담당할 것이냐. 원칙은, 플라톤의 원칙은 요 일에 가장 걸맞는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거예요. 맡아야 한다. 이거는 유비죠.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농사 일을 해야 되고,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옷을 만들어야 되고, 집을 잘 만든 사람이 집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집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농사 지어서는 안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질서가 있게 되면 여기에 속한, 그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치나 국방도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야만 그 나라가 가장 조화롭고 안정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런 생각의 기초에서 이제 그 다음에 올바른 국가, 소위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거든요. 자, 어떻게 넘어가는지, 거기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올바른 국가인데 일단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부터, 자, 플라톤은 요 이상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요 표현을 즐겨 쓰는데, 그래서 국가편에 보면 그 플라톤의 제자,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묻죠. 그 통치자가 굉장히 불행해 보이는데 뭐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플라톤이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국 나라는 한 계층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나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 국가는 그 국가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나라, 이게 이상 국가인데요. 뭐 굉장히 추상적인 정의지만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나라, 최선의 국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국가는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국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호사스러운 나라가 되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생기고, 다음에 다양한 계층들이 생겨나요. 그래 봐야 뭐 얼마 안 되지만 아테네 뭐 쪼매나거든요. 작은 나라인데 다양한 직업도 지금은 직업군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직업군이 엄청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다양한 이익 단체 생겨나고 이익 단체들 간의 갈등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굉장히 갈등이 심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그 갈등대로 놔둬버리면 사회가 이렇게 뭐 온전히 유지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다양한 지위와 계층들이 생겨나고 직업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가 정말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 속에서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자, 이렇게 돼야 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래서 플라톤에 대한 비판자들이 전체주의자다, 뭐 이런 특히 포퍼 같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계급 계층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와 조합 속에서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 이상국가를 정의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국가를 정의할 때 행복한 나라요, 아름다운 나라요, 최선의 나라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플라톤한테 진선미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더 이상 설명드릴 미스코리아, 예전에는 지금 말하는 미스코리아 선물 진선미를 뽑았는데 동일한 한 명만 뽑아야 돼요. 한 명이 그걸 다 담당. 플라톤은 진선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게 선한 것이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려면 그 행복한 나라라고 정의하고 이 이상 국가의 정의 중에
정의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는데 자 이때부터 중요해지는 건 자 이상국가란 행복한 나라요. 그런 나라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계급 계층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인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수립될 수 있느냐.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1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119페이지에 올바른 국가 되어 있고 그 제목 밑에 두 번째 줄요. 즉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그들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각자가 전체의 질서와 안정에 나름의 기여하게 되는 국가. 자, 어떻게 해요? 국가에 계급 계층들이 있죠. 계층들이 있죠. 요 계급 계층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각자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자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내면서 국가의 질서와 안녕에 이렇게 해내면서 국가 질서와 안녕에 이바지한 자 이게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가 될 수 있다네. 그리고 그 나라가 훌륭한 나라고 행복한 나라고 훌륭한 나라고 올바른 나라고 좋은 나라 최선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사회에 존재하는 각각의 계급계층 내지는 그 부분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고 예를 들어 최소 국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국가. 의식주로 직업이 분화됐는데 그 예를 들어 농사 짓는 사람이 갑자기 게을러져 가서 농사를 안 지어버린다. 옷 만드는 사람이 옷을 안 만들어 버린다.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죠. 그러면 그 국가 유지되겠습니까? 분명히 생존 위에 모였는데 그러면 다른 데로 가버리죠.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자, 각자가 자신의 일을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면서 국가의 질서와 안녕에 나름대로 이바지하는 요걸 이렇게 될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가 되고 올바른 나라가 되고 훌륭한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된다. 행복한 나라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냅니다. 플라톤이. 그러면 각자가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그렇다면 국가 안에 있는 이 각자는 누구고 그리고 이 각자들 있잖아요. 소위 그 부분들 국가의 부분들은 누구고 그리고 그것들이 각자 훌륭한 일을 해낸다는 의미는 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화와 질서를 이루느냐의 문제를 국가편에서 논의합니다. 소위 국가의 세 부분과 그 각각의 덕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121페이지 도표 한번 보실까요? 121페이지 도표. 자, 요게 자 각자가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그랬죠? 일단은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 각자들이 누군지 아테네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직업이 많이 분화되고 이러진 않은 나라예요. 물론 자, 요걸 이제 국가의 부분을 세 부분으로 일단 나눠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일에 따른 구분이에요. 각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자, 첫 번째가 다스리는 부분이 있다. 통치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수호하는 부분이 있다. 이건 국방, 나라를 지켜내는 거죠. 국방과 치안, 대내적으로는 치안, 대외적으로는 국방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옷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화들을 산출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재화들을 생산해내는 그 생산하는 부분 있죠. 이거 통치자 부분, 수호자, 생산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일에 따라 이렇게 구분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들은 누가 맡아야 됩니까? 그 성향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그 성향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근데 뭐 지금 여기는 교육학 하는 데가 아니니까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게 골라냅니까? 그 성향을 어떻게 확인해냅니까? 교육을 통해 확인합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 확인해요. 교육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
확인해냅니다. 내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눠지고 자 일단 국가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부분이라면 부분이고 요 부분들은 일에 따른 구분이라 했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역할, 기능,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역할에 따른 구분인데 이 부분은 뭐 하는 이 부분의 일은 뭐겠습니까? 읽어보면 특별히 단련된 자신의 정신을 사용하여 국가 전체의 선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일을 맡은 부분입니다. 이런 일을 맡은 부분이고 수호하는 부분의 일은 내외의 적에 맞서 국가를 수호하고 통치자를 보조하며 그의 명령 혹은 법을 수호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고 뭐 경찰이나 뭐 군인이나 뭐 이런 생산자 부분은요 시민들의 물질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산 활동 이게 일입니다. 각자의 일 각자가 그런 일이 있죠. 각자가 일이 있죠. 여러분들 윤리학 공부하셨다라면 아르테는 전부 뭐와 관련된 개념입니까? 에르곤과 관련, 기능과 관련되어 있고 이 기능은 일과 관련되어 있죠. 무슨 일을 하는 기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훌륭하게 수행하면 아르테 이렇게 부릅니다. 훌륭하다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다스리는 부분에 일이 있었어요. 자, 그 다스리는 부분이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면 그 통치자를 두고 저 통치자는 훌륭하다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통치자가 덕이 있다라고 부르죠. 자, 그 덕의 이름을 지혜라고 부른다. 이건 다르게 아닙니다. 지혜란 뭡니까? 얘가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얘가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그러면 그 나라는 지혜로운 국가가 됩니다. 통치자가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으면 그 나라는 지혜로운 나라가 국가가 된다. 자, 수호자가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면 용기 있다라고 부릅니다. 그렇겠죠. 대내외 적에 맞서 싸우려면 용맹해야 되고, 근데 무조건 용맹해서는 안 되죠. 용맹은 그 자체는 덕은 아니거든요.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그 용맹함이 발현될 수 있어야 되죠. 통치자의 지휘에 따라. 왜? 통치자는 국가의 선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따라 군인들한테 아니면 경찰들한테 이렇게 해 하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명령을 받고 어떠한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다라면 그런 사람 따라 대내적을 막고 취한 국방을 잘 수행하며 그 나라를 두고 용기 있는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용기 있는 나라라는데 여기는 덕이 없어요. 그 자체 덕이 없어요. 여기는 그 자체 덕이 없어요. 생산을 잘하는 건 식물도 하는 일이에요. 생산을 잘하는 건 동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없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각자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내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각자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한다까지만 가지고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훌륭하고 올바르고 좋고 뭐 최선의 국가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 계층들 사이에 조화가 있어야 돼요. 요 계층들 사이에 조화. 요 세 부분 사이에 조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얘가 자기 덕을 실현했어요. 국가에 대한 국가의 선에 대한 참된 알을 자각했고 거기에 따라 통치하려고 해요. 통치자가. 근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웃기고 있네.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얘들은 또 잘해요. 그런데 이 생산자 계층이 있잖아요. 원래 그 생산하는 계층 탐욕이에요. 탐욕이 심해요. 그거는 여러분 그 하늘에 내려준 운명입니다. 생산자 계층의 탐욕은 제거될 수가 없어요. 조절되고 절제돼야 될 뿐이에요. 자, 얘네들이 해서 얘도 명령 잘 듣는데 얘를 다스려야 되니까 내적으로는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애는 지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보다 더 강렬한 욕구를 가진 친구는 이 친구겠죠. 이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명령만 듣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게 애가 빌빌거리고 운동도 잘 못하게 생기고
그렇죠. 힘도 없어 보이고 쪼매나니 안경 끼고 한 대만 때려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은데 저놈을 어떻게 해버리고 내가 통치자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분출하겠죠. 조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화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화가 깨져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각자가 각자의 일을 잘 하는 것만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나라가 되지를 못한다. 그러면 요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질서가 있어야 돼. 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의 두 가지 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부분의 덕이 아니고 전체의 덕입니다. 소위 국가의 질서와 전체적인 통합을 가져오는 덕이에요. 그걸 절제와 올바름이라는 덕이 있습니다. 절제와 올바름이라는 덕이 있어요. 자, 먼저 절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지울게요. 절제란 먼저 절제부터 국가편에서 절제는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편에서 절제는 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 사이의 합의. 다스리는 자와 다스리는 자, 1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0페이지. 120페이지에 그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한번 보십시오. 국가에서 절제는 누가 다스릴 것인가에 관한 시민들의 합의. 이게 절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누가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 즉 나라에 있어서나 한 개인에게 있어서나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 사이의 합의. 이게 절제입니다. 이게 절제로 정의되거든요. 이게 규정적 정의예요. 국가편에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긴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자, 누가 다스리고 누가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예요. 근데 어떤 합의요? 시민들 모두의 만장일치의 합의입니다. 자,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의 선에, 국가 및 개인의 선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그것을 본으로 삼아 통치할 수 있는 사람. 자연적 성향으로는요, 그 알을 알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이 다스려야 되겠죠. 나머지는 지금 합의를 해줬다는 이야기는 뭐죠? 나머지는 그 다스림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합의를 한 겁니다. 강요된 게 아니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자, 이거는 소위 누가 통치하고 누가 통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시민 모두의 합의입니다. 시민 모두의 합의예요. 그러면은 생산자 계층, 만약 저 합의에 따르면 생산자 계층은 통치하려 들겠습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들지 않겠죠. 수호자 계층은 국방의 의무, 치안의 의무를 팽개치고 생산하려고 들겠습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통치자 계층은요. 예를 들어 그 국가편에서 소크라테스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동굴에서 나와서 태양을 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를 바라본 거 아닙니까? 선의 이데아를 본 거거든요. 조금의 이데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소크라테스에게 했던 질문이 뭐냐면 제자가 이거 내려오래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갔으면 플라톤에 의하면 내려와서 이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죄수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제자의 질문은 뭐냐면 여기서 신적 진리에 그 관여하고 그걸 바라봤는데 그러니까 요 자체만 해도 인간적으로 그 인간이 그 놓여 있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이런 데 내려와서 통치하려 하겠느냐라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불행해지거든요. 이쪽 내려오면은. 그런데 플라톤의 그때 소크라테스 입장 내려와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그 제자의 말도 맞죠. 다른 예를 들어서 통치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치를 방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 않겠다. 난 개인적으로 그냥 진리탐구나 하고 그게 나한테 행복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절제가 있으면요. 절제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의 성향상 통치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통치의 의무를 이렇게 방기하지 않고 통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통치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절제에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게 실현되면. 자, 이게 절제입니다. 국가편의 절제거든요. 자, 그러면 올바름은 뭘까? 올바름 내진 정의라고. 이게 정의입니다.
자,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각자의 일을 하고.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고 남의 것을 넘보지 않는 것.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고 남의 것을 넘보지 않는 것. 무슨 말입니까? 각자는 누구죠? 세 부분이죠. 통치자는 통치자의 일을 훌륭히 수행하고, 수호자는 수호자의 일을 훌륭히 수행하고, 생산자는 생산자의 일을 훌륭히 수행하고, 그런 다음에요. 플러스 뭐요? 남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뭐죠? 수호자가 통치자가 되려 하지 않고, 통치자가 생산자가 되려 하지 않고, 그렇죠? 수호자가 생산자가 되려 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올바름 혹은 정의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되면요, 사실상 이 절제가 이루어지면 올바름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때 요게 올바름이라면 올바른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분이 각자 자신의 일을 가장 완전하게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동시에 그들 사이에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져 있는 나라, 그게 올바른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분명히 국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승이 지배함으로써, 통치자의 이승이 지배함으로써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나라가 실현이 된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나라가 실현되고, 그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국가 중에선 가장 좋은 국가, 최선의 국가라는 이야기죠. 국가요. 이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농사 짓는 사람, 의복을 만드는 사람,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일을 잘하고 사이에 조화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상태로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실현이 된다라는 게 플라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가장 덕이 있는 나라죠. 각자 개별적인 부분들의 훌륭함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훌륭한 국가로 있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훌륭한 나라, 덕이 있는 나라, 훌륭한 나라, 덕이 있는 나라죠, 그죠? 덕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런 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이름 칼리폴리스입니다.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덕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을 누리고 조화와 절제 속에서, 그러니까 조화와 질서 속에서 자신의 각자의 덕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덕이 실현되는 훌륭해지는 그런 나라가 또 아름다운 나라고요, 훌륭한 나라요, 좋은 나라요, 행복한 나라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나라요. 자, 이게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입니다. 이게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봅시다.